2024 선을 넘는 과학자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을 넘는 과학자들의 대표 진행자이자 과학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과학 꿈나무 MC 허재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생소했다가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큰 변화 속에 지난 10년간 남방 큰 돌고래를 관찰해온 동물 행동 생태학자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린걸스 두 분인데요. 장수진 연구원 그리고 김미연 연구원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린걸스라는 책을 읽어보니까요, 처음부터 돌고래만 연구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귀뚜라미하고 청개구리 연구를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귀뚜라미는 곤충이고 이 청개구리는 깨구리인데 갑자기 바다에 있는 돌고래 좀 연관 짓기가 저는 좀 힘들어서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게 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청개구리랑 수원청개구리 소리 연구를 석사 때 했었는데 네. 좀 더 사회성이 높은 동물에서 소리를 연구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졸업을 하면서 돌고래에 관심이 가서 그때 장수진 박사님께서 그 제주도에서 연구를 하고 계셨어서 네. 같이 내려가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돌고래를 연구를 딱 들어가게 되셨을까요? 저는 그 전에 귀뚜라미나 거미 같은 절지 동물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도리 방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배를 처음 탔거든요. 근데 제가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볼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탔을 때 멀미를 안 해서 나는 이거 바다에 딱 맞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더 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책을 읽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 책을 보면 이 남방 큰 돌고래와 적정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도 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돌고래의 매력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크고 멋있는 동물이고요. 저한테는 귀엽다기보다는 멋있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 멋진 동물이고 이미지. 행동을 관찰하면 할수록 조금 복잡해서 머리가 아픈 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오히려 그래서 조금 더 재미를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머리 아프게도 하는 친구지만 굉장히 멋진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김미연 연구원님은 어디에 딱 끌리셨습니까? 소통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연구를 하겠다가 처음에 시작이었는데 네. 이게 매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멋있어지고 저건 왜 저렇게 하지? 궁금증도 더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도 나오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매력이 뭡니까? 돌고래의 매력은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참 멋진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멋진지는 두 분이 오늘 준비한 강연에서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파트는요, 장수진 연구원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드릴 얘기는 아마도 주로 제주도에 사는 남방 큰 돌고래와 해양 포유류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돌고래들이 제주도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돌고래 좋아하십니까? 네, 사실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일단 귀여워서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똑똑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도 좀 친근한 이미지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만난 돌고래들은 사실은 귀엽다기보다는 조금 더 멋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평범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관찰을 하고 이 동물이 어떻게 야생에서 살아가는지 연구하는 행동생태학자입니다. 한국에는 사실 제주에서 남방 큰 돌고래를 좀 1년 연중 볼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종류의 돌고래들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래쪽이 남방 큰 돌고래고요. 이 위쪽은
동해에 사는 참돌고래라는 돌고래입니다. 뭐 적게는 몇십 마리, 많게는 한 4, 5천 마리 이상까지 떼를 이루어서 다니는 돌고래고요. 여기 보시는 것은 지금 등지느러미가 없고 등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상괭이라는 돌고래 종류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서해와 남해 그리고 아주 남부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 동물입니다. 얘네들은 보통은 뭐 어미와 새끼 혹은 성체 아주 소수와 5마리 이내, 많아봤자 몇십 마리 정도가 한 지역에 같이 있는 정도로 서로 다 다른 생태를 가지고 있고,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양 포유류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래, 돌고래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동물들은 세타시아라는 고래목에 속한 동물입니다. 예전에 이미 멸종한 고대 고래 암흑이 있고요. 현재는 수염고래 암흑과 이빨고래 암흑으로 나눠집니다. 많이들 아시는 혹등고래는 수염이 있습니다. 이 수염은 우리의 수염 같은 게 아니라 손톱 같이 생긴 아주 촘촘한 빗이 입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 안에 먹이와 물을 한꺼번에 넣고 물을 쫙 빼면 그 과정에서 그 수염에 먹이만 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먹이를 먹는 수염고래들이 있는가 하면 이빨을 가지고 있는 이빨고래 암흑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돌고래들이 대부분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구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생태학은 쉽게 얘기하면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얘가 왜 이렇게 사는가 고민을 하는 학문입니다. 이 동물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왜 진화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이 동물이 꾸준히 살아오던 환경이 진화적인 어떤 과정에서 겪은 것과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간다면 이 동물은 그럼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 그게 생존에 유리할까? 번식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행동 생태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하면 할수록 지금 얘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너무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저는 2013년에 그 남방 큰돌고래 재돌이 방류 프로젝트에 우연히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저는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미, 귀뚜라미 이런 산에 엎드려서 찾아다녀야 되는 애들을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물에 있는 돌고래들을 봐야 되니까 공부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모든 시간을 빼서 돌고래를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것은 여기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 재돌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였어요. 지금 요 강의실에 한 반 정도 되는 공간을 딱 자르면 그 공간 안에 돌고래가 한 4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공연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거기 있어요. 돌아오는 동안에는 재돌이는 방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혼자서 그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혼자 있을 땐 뭘 하나, 다른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땐 뭘 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눠서 보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진 않나? 야생 돌고래랑 비교하면 이 행동은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얘가 오른쪽으로 수조를 도는지 왼쪽으로 수조를 도는지, 근데 수면 위에서 도는지 중간에서 도는지 바닥에서 도는지, 몸을 오른쪽으로 트는지 왼쪽으로 트는지 뒤집어서 도는지 아니면 똑바로 도는지 거의 한 초 단위로 모든 행동들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분류를 해서 야생에 있는 돌고래와 비교를 했을 때 휴식 시간이 이렇게 길면 야생에 있는 애들이랑 비슷한가? 혹은 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면 야생에 있는 애들이랑 비교해서 이게 괜찮은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야생 방류 훈련을 위한 가두리로 이동을 했을 때는 먹이를 어떻게 잘 먹는가. 가두리에는 3마리의 돌고래가 있었어요. 재돌이, 춘삼이, 삼파리. 그래서 3마리 중에 한 마리만 유독 잘 먹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잘 못 먹는 한 마리는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고 얘가 건강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행동 관찰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중간에 배를 타게 됐는데 제가 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배를 한 8시간을 탔는데 모든 제 다른 생활을 다 버리고 돌고래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배를 타고 멀미를 안 해서 이걸 계속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궁금한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싶어서 이제 교수님과 얘기를 해서 돌고래를 계속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온 김미환 부대표 같은 동료가 생겼고, 저희가 행동생태학이라는 과학자의 눈으로 돌고래들을 보는 어떤 순간순간들에 이거는 좀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지점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해외 사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돌고래들한테 굉장히 나중에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한국에서 그런 시작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거나 이런 지점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야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라는 단체를 함께 설립을 해서 대학원에 있던 친구들과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활동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남방 큰돌고래라는 돌고래입니다. 보통 수족관에서 돌고래를 보신 분들은 큰 돌고래라는 돌고래를 많이 보시는데요. 큰 돌고래와 함께 사람들이 돌고래라는 동물을 떠올렸을 때 가장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회색빛의 몸뚱아리와 뭔가 웃고 있는 듯한 요 주둥이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돌고래를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뭔가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농담처럼 이건 그냥 노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 저희는 이제 배보다는 차를 더 많이 타거든요. 제주도가 해안도로가 잘 나 있어서 차를 타고 그냥 해안도로를 계속 돕니다. 돌고래를 찾으면서. 햇빛이 너무 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쓰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로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 가끔 뭐 음향 녹음이 필요하다던가 장비를 설치를 한다던가 하는 순간들에 배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양 포유류를 관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눈으로 관찰을 하고 이걸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카메라나 드론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소리를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것들이 음향 녹음 장비예요. 그래서 얘는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녹음 장비고요. 요거는 설치를 해두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한 15kg, 20kg 정도 되는 닷에 얘를 달아서 바다에 던져놓죠. 장비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바다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끝나면 저희가 그냥 힘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방 큰돌고래는 파란색, 하늘색 부분들에 분포합니다. 분포 지역이라는 얘기는 아프리카부터 중동,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을 거쳐서 호주까지에 분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얘네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거든요. 남방 큰돌고래는 보통 연안에 가까이, 그러니까 깊은 먼 바다에 가서 사는 애들이 아니고요. 뭐 30m에서 수심 100m 정도에 가까운 연안에 주로 사는 애들이고 보시면 다 이 한가운데가 아니라 보통은 요 안쪽에 분포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짙은 파란색들은 그 중에 얘네들이 확실히 서식한다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멀리 깊은 바다에 가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발견된 지역에 평생 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길 가지 않아요. 제주도에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남방 큰돌고래들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안 좋아지면 남방 큰돌고래들이 딴 데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여기 너무 시끄럽고 너무 뭔가 냄새 나고 이러면 이사를 가야지라는 결심을 할 수 있지만 얘네는 그냥 살던 데 살다가 함께 서서히 쇠락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주도의 환경이 나빠지면 같이 그냥 멸종해버릴 친구들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개체군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비슷한 두 마리의 돌고래인데요. 여기가 큰 돌고래고요. 여기가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차이가 뭐냐면 남방 큰 돌고래는 나이를 먹으면 여기 배에 반점이 생기고요. 큰 돌고래가 등지느러미가 조금 더 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둥이가 남방 큰 돌고래가 조금 더 길고요. 큰 돌고래가 조금 더 짧아요. 몸집이 조금 더 큰 돌고래가 두껍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딱 앞에 둘을 비교해 놓고 보면 보이거든요. 제주에서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전역을 서식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서식지 중에 휴식을 취한다거나 새끼를 기르면서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낸다거나 유독 시간을 많이 보내는 중요한 장소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는 핵심 서식지라고 부릅니다. 이 동물의 생존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서식지다라는 뜻인데요.
보시면 제주도의 북동쪽, 남서쪽에 핵심 서식지가 있습니다. 얘네들 여기서의 행동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냥 제주도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행동은 유형입니다. 그냥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한 요 정도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요만큼 사회 행동을 해요. 근데 핵심 서식지에만 가면 애들이 유형이 줄어들고 먹이 행동이랑 사회 행동이 늘어납니다. 여기가 얘네들의 짝짓기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남방 큰돌고래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일단 이합집산이라는 걸 해요. 이합집산이 뭐냐면 얘네들이 한 110마리에서 150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50마리, 110마리가 항상 다 같이 뭉쳐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 80마리, 70마리 같이 다니다가 갑자기 어디 가면 막 흩어집니다. 한 2, 30마리, 뭐 10마리, 1마리 이렇게 흩어졌다가 갑자기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한 4, 50마리만 따로 뭉쳐서 쟤는 일로 가고 딴 애들은 또 절로 가요. 그런 식으로 계속 무리가 뭉쳤다 합쳐졌다가 찢어졌다가 어디 가서 또 합쳐졌다가 찢어졌다가 이런 걸 반복을 하는 걸 이합집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합집산을 하는 목적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다니는 군집성 먹이를 때로 지어서 사냥을 하거나 바닥에 있는 단독 행동을 하는 먹이를 개별적으로 사냥을 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요. 나랑 비슷한 나이와 성별의 다른 개체들이랑 친구 그룹을 형성을 하기도 하고요. 친척들끼리 모이는 그룹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그룹을 형성을 하려면 누가 누군지를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의 재밌는 지점은 이합집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 기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쪽에 있는 분들과 먹이 그룹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먹이를 몰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첫 줄에 계신 분들이 그 다음 차례에 먹이를 몰고 오고 제가 먹이를 먹어야 되는 차례인데 갑자기 다른 데 가서 먹이를 먹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이분들과 협력을 할까요? 안 할 거예요. 돌고래들이 그걸 기억을 합니다. 먹이를 잡기 위해서 협력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뒤통수를 맞았어. 쟤는 나랑 너무 이게 잘 맞아 하는 어떤 관계들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얘가 누구고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회성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 관계처럼 이어지기도 하고요. 중간에 틀어지기도 하고요. 다시 만나서 다시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런 복잡한 사회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먹이를 먹을 때는 얘네랑 뭉쳤다가 놀 때는 얘네랑 헤어지고 다른 애들이랑 뭉쳤다가 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처럼 돌고래도 서로 다른 돌고래들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나고 이것이 사회성의 기본이 됩니다. 얘네들은 다양한 먹이를 먹어요. 특정한 한 종류의 먹이를 먹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먹이를 먹는다고 해서 제너럴리스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동물이 먹이를 먹는 건 보통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내 먹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야 되고요. 찾아서 잡아야 되고요. 잡아서 내 목구멍 너머로 넘어가야 돼요. 거기까지가 먹이를 먹는 과정의 처음부터 끝입니다. 근데 각각의 먹이마다 이 먹이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라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먹는 거죠. 가끔 문어가 수면 위로 막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핑글핑글 돌아서. 네. 그래서 보면 그 밑에 돌고래들이 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가지고 노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는데요. 호주에서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호주에서 30년 동안 한 40번 정도 문어를 먹는 걸 봤대요. 문어를 봤더니 이 문어를 잘 기절시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가끔 산낙지 같은 거 먹는다고 할 때 목에 붙는다 그러잖아요. 충분히 기절을 시키지 않으면 목을 막아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주의 반대쪽 지역에서 문어를 삼키다가 죽은 돌고래가 발견이 됐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먹이를 먹는 게 중요한가, 그 처리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도 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화 과정에서 친구들이랑 놀거나 다른 가족들, 친척들이랑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바탕으로 단독 사냥을 하거나 협동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얘네들이 뭘 하는가, 누가 뭘 하는가를 구별을 해요. 등지느러미를 사진을 찍어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가 같은 애인데요.
2016년도에 이런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가 2018년이 되면 이 위를 잘라먹고 나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상처가 동일한 걸 가지고 누가 누군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2018년부터 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용하는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카탈로그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50마리 정도의 돌고래들을 구별을 하고 있고요. 이 돌고래들의 구별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와 함께 음향 연구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고래들의 소리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크게 3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휘익휘익 하는 휘슬이라는 소리고요.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반향정의라는 소리고요. 박쥐가 하듯이 소리를 보내서 되돌아오는 소리를 가지고 앞에 뭐가 있는지,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반향정의와는 비슷하 보이기는 하지만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버스트 펄스라는 소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동시에 내기도 하고 따로따로 내기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음향 장비를 넣어놓고 주변의 행동을 기록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들을 관찰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다양한 행동들을 보게 되는데요. 파도를 탄다거나 자기네들끼리 부딪히고 뛰어다니고 쫓기고 논다거나 뭐 해조류를 혹은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다양한 행동들이 발견이 되고요. 이런 행동들은 목적이 없이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내가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먹이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하는 과정의 학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도 행동도 가끔 관찰이 돼요. 사람들만이 죽은 동료를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양한 동물들에서 애도 행동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사체가 부패를 해서 하얗게 피부가 다 벗겨진 상태의 사체를 며칠씩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처음 태어난 새끼를 호흡을 위해서 밀어 올린다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이 새끼가 죽은 이후에도 쭉 지속이 되는, 그래서 어미가 자기가 태어난 새끼를 보내기 아쉬워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새끼가 죽은지 몰라서 이런 행동이 나타날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죽었다고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지속이 된다는 점에서 인간이 느끼듯이 슬픔을 느낄 수 있다라는 증명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런 게 조심스러운 것은 수컷은 새끼를 죽인 다음에 갖고 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보였다고 바로 애도 행동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들을 쭉 관찰을 할 필요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제가 2015년에 관찰한 건데요. 여기 보시는 사체를 밀어 올리는 애가 있었어요. 처음에 너무 높게 돌고래가 뛰어서 살아있나 싶었는데 사체였더라고요. 그리고 해경이 신고가 들어가서 사체를 가지고 오는 과정 내내 이 돌고래가 옆에 따라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항 안까지 따라오면서 밖에서 들릴 만큼 아까 들려드린 휘익휘익 소리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휘익휘익 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들을 보다 보면 다양한 어떤 과학적인 흥미로운 정보들을 얻게 되지만 저희가 마크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 이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